단종 즉위교서 1452년 조선의 하늘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5대 임금 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경복궁 근정문 앞에는 슬픔에 잠긴 신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앞에 선 것은 겨우 12살의 어린 왕세자, 훗날 비극의 군주로 역사에 남게 될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하던 날, 그가 반포한 반교문의 내용과 그 이면에 담긴 조선, 왕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즉위 배경 1452년 5월 18일 문종 승하일도 5월 18일이네요. 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는 조선 조정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뒤를 이어 학문과 덕치로 태평성대를 이어가리라 기대받던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즉위 직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끝내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12살의 어린 왕세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세자는 곧바로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왕위는 단 하루도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교문은 바로 이날 새 임금이 온 나라에 반포한 일종의 즉위 선언문이자 국정운영 방침이었습니다. 단종은 이 문서에서 스스로의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어린 나이에 외로이 상중에 있으면서 서정 만기를 조처할 바를 알지 못하니 조종의 업을 능히 담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못과 얼음을 건너는 것과도 같이 두렵고 염려스럽다. 12살 아이가 느꼈을 그 무게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빈소 곁에서 상복을 입은 채 왕이 되었고 자신이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반교문에서 자신이 어린 나이에 상중에 있어 국정 운영이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며 모든 일을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장 반교문의 민생 구제 조항. 새 임금이 즉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단종의 반교문에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조항들이 여럿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대사면령입니다. 즉위일 이전에 저지른 죄를 대부분 용서하였습니다. 모반, 대역,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된 죄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든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사면 이전의 일을 들춰내어 고발하는 자는 오히려 그 죄로 벌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둘째, 곡식 부채 탕감입니다. 각 지방 백성들이 의창에서 빌린 곡식의 3분의 1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창은 오늘날로 치면 국가 비상식량 창고로 흉년이나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이 곡식을 빌려 연명하던 제도였습니다. 이 빚의 일부를 즉위와 함께 탕감해 준 것은 민심을 얻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셋째, 공적 추징 면제입니다. 관청에 대한 각종 미납금과 손실분에 대한 추징을 모두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감자 처우 개선입니다. 옥속의 괴로움이란 하루를 한 해같이 지낸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억울하게 오래 갇혀있는 자는 속히 심리하고 마땅히 가둬야 할 자라도 극한의 추위와 더위, 장마에 병들어 옥중에서 죽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호라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그리고 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방 관리들이 빠짐없이 보살펴 살 곳을 잃지 않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여섯째, 효자와 절부 표창입니다. 효도를 다한 자녀와 절개를 지킨 여성들을 지방관청에서 발굴하여 나라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표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상을 넘어
유교적 도덕 질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3장 반교문의 정치 운영 원칙. 민생 구제 조항과 함께 반교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국정 운영 방식에 관한 원칙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당시 조선의 권력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의정부 중심의 정치 운영입니다. 이전까지 6조의 중앙행정부서는 왕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이를 바꾸어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반드시 의정부를 거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어린 왕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국정을 경험 많은 대신들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조항은 훗날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관리 임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상관 이상의 고위직, 변방의 장수, 수령 등 중요한 자리의 임명은 모두 의정부와 인사 담당 부서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왕이 사사로이 가까운 자를 쓰지 않고 공론에 따르겠다고 명시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언로를 열겠다는 약속도 중요합니다. 언로란 신하들이 임금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뜻합니다. 단종은 대간의 간언은 물론 여러 신하들의 진언도 받아들이고 비록 자신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용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적 붕당과 청탁 금지도 강조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사사로이 패를 지어 공사를 그르치거나 삿된 논리로 시비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금하고 이조병조 등 권력 부처 집권자들의 집을 개인적으로 드나들며 청탁하는 이른바 분경도 철저히 금하였습니다. 사장 즉위식 날의 두 풍경. 반교문의 내용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은 즉위식 당일의 분위기입니다. 역사는 이날 두 가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수양대군의 슬픔입니다. 즉위식이 거행되는 동안 위사와 백관들은 모두 소리 없이 울었고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이 가장 비통해하였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수양대군은 사저로 돌아와 자성왕비와 마주하고 울다가 기운이 막혀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형 문종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행이 천성이 어질고 효도하여 사람들에게 신의가 두터웠다. 일찍이 진법을 만들었을 때 이정 제갈량인들 어찌 수양보다 나을까라고 하셨고 또 내궁에서 수양은 비상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셨다. 문종이 수양대군을 얼마나 아끼고 신뢰했는지 그리고 수양대군이 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슬픔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정치적 연출이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용, 즉 안평대군의 행동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안평대군은 문종 승하 이후 대궐뜰에 들어올 때마다 기뻐하는 기색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상제에 공림할 때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문종의 승하와 어린 왕의 즉위를 앞에 두고 보인 이 태도는 훗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사이의 권력 갈등을 예고하는 복선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역사의 왜곡된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단종실록이 세조조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5장 문종의 마지막 말과 역사의 아이러니. 이 장면에서 역사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문종은 병환이 위독해지자 측근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양이 보고 싶다. 문종은 임종 직전 수양대군을 불러 어린 아들의 후사를 직접 부탁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숙의 후궁을 찾는 말로 오해하여 끝내 수양대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종이 수양대군에게 직접 단종의 보필을 부탁했다면 이후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지만 이 작은 오해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생각하면 씁쓸함이 남습니다. 결론. 단종의 즉위 반교문은 어린 왕의 선한 의지와 겸손함이 담긴 문서입니다. 백성을 아끼고 대신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며 사사로운 권력을 경계하겠다는 다짐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혹했습니다. 즉위한 지 1년 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단종은 결국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 영월에서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7의 왕위를 잃고 18배 세상을 떠난 단종. 그가 즉위하던 날 반포한 반교문의 다짐들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진심만큼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출처 영의정실록이었습니다.